韓国はいらないからいち早くソウルなりプサンなり韓国に帰りなさいと。どうしても感情が優先するとかですね、科学的合理的な思考が増えてではないかという。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될 때 조선에 와서 무슨 여자를 데리고 대만까지 가고 일본군을 데리고 와서 여자 장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저희 스트레이트는 오늘 역사 앞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한일 두 나라 극우 세력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얘기부터 해볼까요? 허이루 앵커, 네. 올림픽 중계방송, 배구, 펜싱,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의 멋진 경기 장면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 밖에서는 일본이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듯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도중에도 한국 선수단을 향한 일본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행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연기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2일, 일본 우익 매체 산케이 신문이 난데없이 우리 선수단의 식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피하려고 한국이 별도의 급식센터를 차렸다면서 문제 삼은 겁니다. 정치권에선 후쿠시마가 지역구인 의원이 비난의 선봉에 섰습니다. ここまで来るともう侮辱ですね。本当に丹精込めて思いを持って作ってるんですね。これ静観したらね、風評被害拡大します。 풍평 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다는 도쿄올림픽의 메시지가 한국의 급식센터 때문에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말대로 한국 선수단만 유난했던 걸까?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 가운데선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미국. 미국은 도쿄 세타가야구 오구라 스포츠 공원 근처에 급식센터를 설치하고 개막식 전부터 식자재를 미국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실려온 식자재만 33톤, 육류, 닭가슴살, 어류, 채소 등이 뷔페나 도시락의 형태로 매일 점심과 저녁에 총 7,000명분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선 이런 반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고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どうしても感情が優先するとかですね、科学的合理的な思考が増えてではないかという。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중재는커녕 한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すべての方に福島県産の農林水産物が安心で安全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ただけるよう引き続き風評の払拭またこうした点に対する理解これをしっかり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しっかりと復興した東北、福島の姿を見てもらう、そしてまた被災地のですね農林水産品、これが安全である、こ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世界に向けてもアピールする機会。 사실 한국 선수단은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등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컨디션 조절과 영양 관리를 위해 한식을 먹었습니다. 도쿄에서만 한식을 챙긴 게 아니라는 건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땐 일본도 일본 선수단 전용 식당을 차리고 식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대한체육회가 숙소동에 내건 현수막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국민들을 생각해 위축되지 말고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자는 선수 격려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본 극우 세력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韓国はいらないからいち早くソウルなりプサンなり韓国に帰りなさいと警告をしにやってまいりました。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나부끼면서 오히려 한국이 개최국에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우겼습니다. 여기에 마치 한 몸처럼 일본 정부까지 가세해 한국 선수단을 압박했습니다. まず選手村の管理は組織委員会が適切に対応す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我が国としては東京大会のすべての参加者がオリンピックおよびパラリンピックの選手にのっとって行動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우길기야말로 전범국 일본이 사용해선 안 되는 정치적 상징물이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우리 현수막만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선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IOC 현장 50조 2항 적용을 해서 현수막 인용된 문구는 그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철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선수단은 결국 사흘 만에 현수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에도 IOC는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확인돼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순전히 지략적인 표현이다. 정치적 선전이 의도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도상에서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로 표기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IOC는 이걸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되고 독도는 안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IOC에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낸 서경덕 교수. 답장은 짧았습니다. IOC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메일로 연락해 보라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정확한 입장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축제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정치적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위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청와대가 확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일본이 공식 초청을 했으면 문 대통령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공식 초청도 없이 한일 회담이 열릴 거란 언론 플레이만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측의 망언 파문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마 히로이사 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공사는 대사 다음 가는 주요 외교관으로 소마 전 공사는 2년 전 한국의 총괄공사로 부임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의 소마 전 공사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데 이어 주한 일본 대사관 2인자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한파 한국통으로 불리며 한국 기자들과의 만남도 심심찮게 가졌습니다. 그런 소마 전 공사가 지난달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을 깎아내리면서 특히 문 대통령이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성적인 행위에 빗대 비하 발언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다.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마저 벗어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한일 정상회담이 한창 논의 중이었는데 소마 공사의 망언 파문이 악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새벽 주한 일본 대사관이 급히 배포한 입장문입니다.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소마 전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면서도 무조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소마전 공사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입니다. 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がなされたこと、これ大変遺憾だ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外務大臣が勤務地での在任期間なども考慮した上で、適材適所の観点から判断を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引き続きそうした考え方にのっとって対応され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지난달 말 광화문에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소마전 공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에서 왔는데요. 이번에 소마 공사 발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대사님. 이후 일본 언론은 외무성이 지난 1일부로 소마전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난 늑장 조치였고 소마전 공사는 지난 11일 한국 외교부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거리다가 여론의 질타에 밀려서 또는 국제사회의 비난, 비판에 밀려서 겨우겨우 물러나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소마 발언을 수습하는 지금의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 분명하게 문제를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유야무야 넘어가 책임. 소마 공사의 귀환 조치도 망언에 대한 경질인지 단순한 인사 발령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굳이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 외무성의 한국 푸대접은 올해 1월 강창일 주일 대사의 부임 때부터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 한 달 안팎 걸리는 신임장 제정, 강 대사의 경우엔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일본 총리는 고사하고 모태기 외무상조차 강 대사와의 만남을 거부해 부임 7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면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남간표 주일 대사는 신임장 제정은 11일, 외무상과 아베 총리 면담은 각각 4일과 12일 만에 마쳤습니다. 한국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식의 조용한 무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건 지난 2017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강제동원 문제에서 자국 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한다?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고, 위안부 합의 파기했다?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 복합적으로 막 엉켜지면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여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를 하던 시점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망언 파문이 나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소마 공사의 망언 파문을 보면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경질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일본 정부가 도리어 감싸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이런 도발과 망언을 어찌 보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인 아베 전 총리가 8년 가까이 집권을 했고 지금 스가 총리도 아베 시즌2로 불리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극우에 줄을 대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진단을 했더군요. 그만큼 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이 지금 어떻게 역사 왜곡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봤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앞바다에 있는 구남도.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800여 명이 강제로 끌려가 해저 탄광에서 하루 12시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곳입니다. 거기는 어릴수록 좋다고 말이요. 그래 하시만 사람들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개패리기 패가지고서는 그냥 강제로 이끌고 나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숨진 조선인만 12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옥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숙소는 제일 하층에 질퍽질퍽한데 바닥이. 일반 놈들은 다 고층에 이렇게 해서 한 40명 내지 50명. 밤이 잠을 자는데 여러 어른들과 아이들이 말이야 그 쥐가 나가지고서 그냥 기운이 무죽하니까.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의 어두운 과거는 눈감은 채 군함도를 관광지로만 홍보해 왔습니다. 산업도시로 번영했던 시절의 섬의 모습, 생활 풍경, 도민의 미소 등 많은 추억이 투영되어 되살아난다. 메이지 산업혁명을 일으킨 아름다운 역사적 공간이라는 일본의 끈질긴 홍보로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일본 측에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 즉 강제 노동의 역사도 함께 알릴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등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유산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는 6년이 지난 지금도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강한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조사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석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된 결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시관 운영 책임자인 가토 고코 센터장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가토 센터장은 유네스코 조사단이 전문성이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来られた方は全く歴史の知識はない。全くないんですよ。だから結局じゃあ日本の歴史を知ってるかって全くご存じないんです。 적반하장격으로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なんでこの知らない活動家の人たちによってね、いろんなことがこう歪曲されてね、でそれがまた世界に発信されてね、まかり通っていくのが島民にとっては本当に情けない思いですよ。 심지어 배후에 한국이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全く関係のない話を言われて、韓国にこうガーッと政治利用をされて、ああいう形に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は非常に残念ですし。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정면을 응시하는 단발머리 소녀.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미넨을 찾았습니다. 꼭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형 유리창을 통해 낮이든 밤이든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Sie erinnert nämlich die Frage nach einer Erinnerungskultur der sogenannten Comfort Women im Zweiten Weltkrieg. Und gerade in München oder das, was wir immer auch versucht haben mit dieser Ausstellung, ist zu zeigen, dass dieses Thema sexuelle und sexualisierte Gewalt im Zweiten Weltkrieg verstärkt Aufmerksamkeit. 그런데 소녀상 전시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측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넨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소녀상 설치를 막기 위해 전시회 후원단체에 접근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의 방해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자 이번엔 전시회 관계자들에게 수백 통의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 사람의 이름인데 독일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고 내용이 다 동일해서 저희가 꼭 스팸 메일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사용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독일어를 잘하는 일본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이메일 내용이었는데 어감 자체도 상당히 어색하고 이 같은 노골적인 방해 공작은 앞서 전시가 열린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독일 연방 정부와 독일
각 시와 그리고 싹센주 주지사 및 싹센주 시청 그리고 각계의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다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구구들이 수없이 빗발치게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외교 채널까지 동원한 일본의 방해 시도. 그러나 이런 행위가 오히려 독일 시민사회에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끝내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베를린 각 당에서 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여서 철거 명령이 회수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구 존치를 위한 토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넨 전시를 포함해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글렌데일과 디트로이트, 호주 시드니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세계 17곳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피해의 목소리를 왜 자꾸 억누리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억누를수록 더 많이 소녀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 소녀상들이 세계에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 일본이 언제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지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국내에도 이들의 역사관에 맞장구 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2019년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었죠. 일본의 식민지 침탈을 부정하는 역사 부정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가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네, 2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극우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 국내에서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올해는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직접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30주년입니다. 첫 증언이 있었던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다음인 1992년 1월 시작해 어느새 1,5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것은 단순 우리나라의 자존심 따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옥 같던 곳에서 피해를 받으신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에게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 규모는 줄었는데 주변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위안부는 거짓이다. 또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맞불 집회 때문입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에게 다가가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요 집회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저기에서 주장하는 게 많이 이제 그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MBC하고는 하고 싶지가 제가 좀 않거든요. 다른 시위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본인들도 여자애들도 이 지긋지긋한 생활 싫다. 나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서름 안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질이 가난이에요. 그러면은 가난이 있었고 인권 침해도 있었는데 다만 그 주체가 일본이 아니다. 토지예요. 위안부 자체는 존재했지만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은 성매매였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일본군이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될 때 조선에 와서 무슨 여자를 데리고 대만까지 가고 저 동남아까지 가요. 군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이 인사소기업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써. 일본 우익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고 위안소에 갔으니 불법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노동의 대가를 선불, 지금 요즘도 선불금 줘요. 선불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 상담에도 보면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일본군이 한 게 아니다. 아, 일본군 할 수가 없죠. 일본군이 데리고 와서 여자 장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무력했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일본 제국주의의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맨 앞에서 손과 발이 됐던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일본 군일 수도 있고 일본 선사일 수도 있고 어떤 면의 면석일 수도 있고 그게 조선인일 수도 있고 일본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이 그걸 기획했고 제도를 만들었고 운영한 거예요. 누가 책임 있는 거죠? 일본군이 책임져야죠, 당연히.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만 쓰게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군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설치와 관리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1993년 고노다마를 없던 일로 역사에서 지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誤解を招く恐れがあることから従軍慰安婦またはいわゆる従軍慰安婦ではなく単に慰安婦という用語を用い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考えており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만행을 숨기려는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우리 안의 극우 세력.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세우면서 일본군을 옹호하려다 보니 우리 국군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우리 국군 장성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6.25 때도 위안부가 있었다. 물론 불법이었죠. 뭐 그렇지만 그 드라무통에다가 그 위안부를 숨겨서 그 천막을 쳐놓고 위안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했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그도 학계 비판이 쏟아지자 반성 대신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今度の論文に対する反発の猛烈さにびっくりしました。ある程度の反発があることはもちろん覚悟してましたけど、こんなに激しいものになるとは全く予想してませんでした。 거짓을 뒤섞은 주장까지도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되어야 할까? 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너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니? 이런 상대의 여러 시각들, 다양한 시각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를 옹호하거나 그걸 묵인하는 태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규제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요시 옆에 있는 현장에. 저는 저 폭력 그 자체라고 봐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 거짓이다. 이게 가짜 정보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피해자들에게는 명백히 2차 가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니 시청자들도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두 나라가 적대적인 갈등 관계를 지속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과거사와 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서 해법 찾기도 그만큼 어려운데요.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지 고민해봤습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바로 이틀 뒤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강제 동원과 위안부 합의 논란 등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킨 보복 조치라는 것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단 3가지 부품이었지만 경제 성장률까지 흔들릴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84%가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기업은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의 불화수소 1위 업체 스텔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7%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선도 업체인 JSR은 이익이 27.4% 줄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업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국이 수입에만 의존한다든가 효율성 중시로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 그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좀 미리 예방 주사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한 국가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따지면 국제 분업 체계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제와 과거사 문제는 원래대로 다시 떼어놓는 것부터가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를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자국 기업들한테 자 2년 됐는데 어떠냐 한번 공청회에서 의견 물어보고 일본 기업들이 그래도 이거 계속 가야 된다 하면 가되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풀자라고 한다면 푸는 것도 저는 심플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사와 경제, 안보 등 갈등이 첩첩이 쌓인 기존 통로 대신 제3의 길로 새롭게 소통해보자는 조언도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기후 변동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임박한 중국의 대두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보다도 더 임박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3의 트랙을 세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세워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K-팝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성장하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경쟁 일변도에 한일 정서가 옅어지고 있는 점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난다. 이거 지금 우리 있는 제품들 다 뜯어보면은 이거 어차피 그 껍데기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안에는 다 장비들 다 부품들 다 일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90년대생 이후 세대들은 일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아예 애초부터 열등감이 없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76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양국 현안과 코로나 위기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내년 대선까지는 이제 5달. 임기 안에 한일 관계의 급진전을 이뤄내기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관심은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갑니다. 어떤 대일 외교 구상을 하고 있을까? 한일 간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역사 정치 문제와 그리고 그 사회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과는 역사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분야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 지도자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거사의 문제와 또 현재 양국의 국익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정부가 경색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해온 일본의 태도는 과연 바뀔 수 있을지, 한일 관계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힌 요즘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선 한국 음식과 과자를 놓고 마치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반목은 쉽게 풀기 어려운 역사의 굴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굴레를 미래 세대에게까지 물려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n class for metaphysical philosophy, he tells his friends I like her cause she's so much smarter than me. They're having talks about their futures until 4 a.m. and I'm happy for them. But I wanna feel all that love and emotion, be that attached to the person I'm holding. Someday I'll be falling without caution, but for now I'm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올림픽 기간 이제 3주 동안 스트레이트가 방송되지 않았는데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를 맡은 손병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하헌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헌기라고 하고요.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썼고 지금 새로운 소통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책을 쓰신 거죠? 예, 책을 쓸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나요? 예,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구독자 수가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문을 예.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확증 편향, 유튜브 상의 확증 편향을 조금 완화해 보려고 시작한 건데요. 역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양심상 그만뒀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진영의 스피커처럼 원하는 분들도 많고 조금 기계적 균형을 맞춰달라는 분도 많았는데 그거를 뉴미디어 문법에 맞춰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스톱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마스크가 지금 그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제가 지금 쓰고 왔는데 이게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올림픽 때 이 국가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는 그렇죠. 그 저랑 같이 중계를 했던 이제 그 펜싱의 남현희 해설위원이 선물로 줘가지고 같이 좀 쓰고 다니다가 오늘까지 좀 쓰고 왔는데 아이템이 하필이면 또 이게 어쨌든 또 일본과 관련한 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쨌든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진짜 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먼저 말이 나왔던 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뭐 국민들의 뭐 응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급식소 관련된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 자체가 아무래도 그 동일본 대지진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하는 거기 아예 나와 있어요. 그쪽 이제 도쿄올림픽 책자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리컨스트럭션, 재건 이게 아예 올림픽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보니까 더 좀 민감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법 내려온다까지 시비를 거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그 대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그걸 좀 한국한테 뒤집어 씌워서 좀 희생양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저는 기분 나빴던 게 일본 선수들 경기에 뭐 우리 취재진이 한국 취재진이 뭐 플래시 같은 걸 막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쏴가지고 경기력을 뭐 일부러 방해를 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일본 네티즌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확증 편향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정말 이 한국 언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지만 확인 결과
한국 언론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도 거의 그 중계 카메라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언론의 카메라와 조명이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상당수가 한국 언론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명 테러를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과한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뭐 도쿄 대지진인가요? 그때도 뭐 한국 조선인들이 뭐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역사가 좀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올림픽 그 개회식이라는 거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가냐 안 가냐가 마치 이제 거기서 짧게라도 어쨌든 회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 때는 진짜 많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베 총리도 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런 관심도가 좀 높았는데 결국 거의 온 사람 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올림픽 개최가 파리였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안 올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해서 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 안 한다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답도 안 해줬고, 근데 일본 언론에서 뭐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뭐 근데 올리면 오고 뭐 이런 듯한 분위기를 계속 흘려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그리고 또 오더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줄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잠깐 만나는 건 가능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그 결정적인 게 있었죠. 소마공사에 정말 조금 입에 담기 좀 민망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실 뭐 별 관심도 없는데 니네가 뭐 그렇게 해놓고 그러냐는 식으로 뭐 사적인 대화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JTBC였죠. 그 망언 빼고 그냥 논리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일본은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무역 분쟁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한국을 약간 자기 아래로 낮잡아 보는 식의 어떤 혐한 정세였으면 지금은 초조해하는 게 읽혀요. 웹상에서도 보면은 뭐 BTS의 뭐 그 차트가 그러니까 저 빌보드 차트가 날조다 이런 얘기까지 막 돌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신경을 쓰인다. 하지만 말로는 난 너희들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곁눈질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이제 위안부 합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국산화에 대부분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뭐 하나의 성공담이 돼버렸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내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타격을 받았죠. 그쪽에서 먼저 공격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또 됐잖아요, 소장님. 그죠? 예. 그리고 이제 BTS 때문에 아라시가 미국 진출한다고 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아이돌 그룹이 옛날 아라시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아라시가 미국 진출을 하겠다고 했다가 쓸쓸히. 근데 재밌는 거는 아라시 얘기를 하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제 세대까지만 알 거예요. 밑에 세대들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가물가물한 정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H.O.T랑 비슷한 시대 아이돌인 거죠, 사실. 인데 그분들이 미국 진출을 BTS를 잡겠다고 가셨다가 BTS의 발끝도 못 잡고 그렇죠. 예, 오셨잖아요. 저는 엑스제팬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국장님, 그때가 입사하실 때쯤 아닙니까? 아니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IMF 이전 얘기일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마공사는 일본으로 송환이 됐고요.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평가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상당히 좀 이 사람은 친한파에 가까운 사람이다. 지한파. 지한파고 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경화된 일본 보수 측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잘 알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관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디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지금 보는 약간
외교관이니까 더 알 텐데 이 올 초에 4월, 5월 연속해서 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렇죠. 일본이 가져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게 하는 어떤.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상당히 큰 성과들이 있었죠. 백신도 그렇지만 역시 그 미사일 구도 제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사실 낸 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더 초조했겠네요. 네, 왜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과거에 동북아의 전략 중심은 일본으로 삼았던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이동해 온다는 게 증거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인가요? 일본이 국방비층에 가겠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약간 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백신 생산 기지, 동북아시아의 백신 생산 기지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에 큰 위기감을 좀 일본은 느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있다가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가 당시 이제 관방장관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랬던 분이 이제 어쨌든 새 총리가 됐는데 뭔가가 좀 변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기대를 안 하셨고 거의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 그 스튜디오에서도 송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베 2탄이지 무슨 이게 스가 1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소장보 씨는 어떠십니까? 뭐 해체는 되겠지만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게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늘 저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위안부 문제도 인정을 했고. 전향적인.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국력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한국이랑.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잡아 볼 때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조선 중기에 보면은 조선 통신사들이 처음에 일본에 대해서 문화적 우월감 가지다가 좀 있다가 에도 시대 때 일본이 발전하면서 추월당할 거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더 무례하게 굴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왜 저렇게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때보다도 더 극심하게 구는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 저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이 언제까지고 저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민당이 뭐 워낙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과 특히 북한 이슈와 관련된 거는 자민당의 집권 플랜에 되게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사실 지금 올림픽을 또 공교롭게 이 계기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지금 너무 많고 스가 총리의 뭐 지지율도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뭔가 탈출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든지 뭐 적을 바깥에 있는 적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 결속 비난을 좀 막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마공사 건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램지어 교수 건으로 예를 들면 그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비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이상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학자들이 막 발표 서명을 하고 그럼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국가는 계속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 수정을 어느 시점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그 램저 때처럼 노력을 하긴 해야겠죠. 사실 최근에 가장 불거진 건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사실상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인정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간의 합의를 이렇게 신뢰를 내팽겨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사실. 국가 간의 합의였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니네 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 아니냐. 좀 심각해졌는데 좀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 불가역적 이거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에 도장을 한번 찍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그게 뭐 무효한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하되 그 문항에 보면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반성하고 뭐 사죄하고 또 미래 세대 교육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전제로 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야 일본이 뭐 우리한테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제가 안 돼 있는 데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부인하고 부정하고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종군 위안부를 종군을 빼버리든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 과연 진짜 그때 합의가 맞았던 것이냐, 그때 합의의 사안이라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딱 불가역적이다 그 말 하나에 꽂혀서 더 이상 뭐 대화를 안 하려는 그런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이제 송 기자한테 좀 궁금한 게 좀 어느 정도로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 한국과 일본이 느낌상으로는 많이 뭐 수렴된 것 같다 이런 건 있지만 숫자로는 잘 못 봤었는데 그렇죠. 정경련에서 발표한 건데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에도 높더라고요. 일본보다? 그게 저도 약간 좀 놀랬고 그리고 이제 그 1인당 GDP를 그 물가 같은 거를 감안해서 뭐 PPP 이렇게 부르던데 그것도 이제 한국이 더 앞질렀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로 일본은 뭐 나라는 부자여도 국민은 뭐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숫자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한국이 앞서고. 그러니까 GDP가 3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뭘 같이 봐야 되냐면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10배였어요. 10배 그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는 그 맥락을 하나 봐야 되고요. 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3배 차이 난다고 볼 게 아니라 인구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면 거의 따라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무역량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수출입량이 일본의 한 80%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나라 크기, 국력 크기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정도가 아닌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유리했던 것이 땅덩이도 물론 섬나라긴 합니다만은 진짜 넓어요. 국토 면적도 그렇고 인구가 1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내수만 가지고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정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다 따라왔다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국면에 가는 거죠. 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가끔 어떤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세계 뭐 기업들 이렇게 성장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그 뭐 도시바나 뭐 파나소닉 뭐 이런 뭐 샤프 뭐 이런 그 일본 기업들 세계적인 과거의 세계적인 그러니까 막 워크맨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뭐 소니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이제 삼성과 LG에게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마이마이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과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과 잠깐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불리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가 한참 이제 CD 플레이어, 포터블 CD 플레이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이제 제일 쳐주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파나소닉 여러 가지 CD 플레이어.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디자인 심플하고. 요즘 20대 초반한테 워크맨 얘기하면 유튜브 채널로 할걸요. 그렇죠. 우리 장성규 씨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소니는 역시 이제 요즘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뭐 이제 닌텐도라든지 뭐 이제 카메라 제조 회사 정도. 그렇죠. 카메라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비재 말고 일종의 말하자면 B2B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 제품들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를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맞습니다. 저쪽이 우리가 전쟁을 거의 전쟁 건 거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니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인데 우리가 반도체 만들 재료 안 주면 니네 망할 거야. 뭐 불소수소랑 뭐 몇 개가 있었죠? 불화수소. 불소수소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뭐 이렇게. 뭐 몇 개가 있었죠. 근데 뭐 결국 그거 이제 다른 팔로 찾고 대만 쪽도 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본인들이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규모가 있으니까 팔로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본인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못 팔면은 본인들도 망하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건 강소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지적인데 그렇죠. 강소기업들에서 결국 삼성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가 우리 안 팔 거야 그러면 돈 어떻게 벌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체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반도체 그렇죠. 회사인데. 근데 그걸 못 팔게 되면. 그래서 뭐 일본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막상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소부장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본질을 보면은 아예 일본이 공격 자체를 못했다. 왜냐하면은 진짜 삼성이랑 거래 안 하면은 우리가 힘든데 해서 2년 동안 흉내만 냈다 공격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당시에 이제 아베 정부에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 이거는 뭐 일본 정부의 자존심 싸움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들이 아주 강했던 기업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뭐 제 나이대 정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던 시기를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쭉 보면서 원래 미국 다음에 일본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그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는 판도도 소장님 조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동양을 연구할 때 한국을 들여다 보려면 일본이라는 렌즈로 봤어야 됐어요.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학자들이 영어로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아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렌즈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세상 점점 더 이게 더 넓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영역들이. 근데 일본이 지금처럼 약간 우리한테 따라잡힌 거 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일본이 한창 경제 상장을 하고 있을 때 80년대 중반인가요? 플라자 합의인가요? 그 엔화 절상 요구하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견제하는 것처럼 당시 이제 일본이 대국으로 떠오르니까 경제 공룡으로 떠오르니까 엔화 절상을 요구해가지고 일본이 그때 거품이 확 빠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 여파가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불안, 버블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보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너무 나댄 것도 있었다. 이런 판단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좀 다른 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위의 세대의 선배들과 저보다 오히려 이제 후배 세대들을 보면 지금은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뭐 20대 이런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에 그 일본 문화 개방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제 중고등학교 때는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이런 거 작품들 삐판 테이블 다 해적판으로 이렇게 구해서 몰래 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J-팝 같은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때가 그때는 엑스제팬의 음반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인스트루멘탈 경음악만 있었어요. 일본어 가사가 나오는 거는 수입이 정식 수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서 전에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요? 물어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제일 싫어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한, 일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일본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우리가 가는 거군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경 안 쓰는 건 우리나라. 그렇죠.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까지 얘네를 무시를 못했는데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국뽕으로 흐르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오늘 유독 마스크에 태극기가 이렇게 그렇지만 근데 소장님 확실히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친 국가주의. 소위 말하는 국뽕.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통 한국인들은 그 국뽕을 생각보다 싫어해요. 근데 옛날 국뽕이랑 지금 국뽕이랑 근데 조금 양상이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 국뽕은 이거예요. 두유노예요. 두유노. 아, 두유노 김치. 두유노 박지성. 두유노 싸이. 싸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강남 스타일. 근데 누구도 두유노 BTS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긍심이라는 게 예전 같으면 어떤 열등감의 발현이거든요. 국뽕이라는 것도. 우리도 이 정도 되는 어떤 게 있어. 이거 혹시 너 아냐? 이건데 지금은 어차피 다 아니까 그 객관적인 어떤 자긍심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국뽕이 맞긴 하지만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의 국뽕을 지금 표현을 하면 구려지는 거죠. 요즘 세대 표현을 촌스럽지. 하면. 그러니까 구리지 않은 국뽕.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약간의 느꼈던 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약간 은연중에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좀 촌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출신 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퀸은 퀸이죠. BTS는 BTS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국뽕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국면이 아마 올 거예요. 그게 두유노란 말이 점점 우리가 안 쓰는 것처럼 그런 국면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뽕을 굳이 경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역사 부정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의 어떤 동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거나 일본을 도외시하거나 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그게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약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웃 나라와 또 앞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또 분명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뭐 한일 양국 간의 또 외교는 외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그런 건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냥 국제사회에 커먼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는과 동시에 그 문제에 너무 잡혀가지고 국익적 관점을 훼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측에 다 노력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안에 따른 분리 대응 이 부분을 해법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국도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었고 저희 정부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좀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긴 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도 좀 다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거국적인 토론, 우리 전체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외 무역이 정말로 중요한 나라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와 이런 얘기들은 늘 있어 왔고요. 이렇게 뭐 끌려가느냐, 뭐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 당장 우리 경제에 정말 어마어마한 여파가 올 텐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늘 불리는 일본과 또 일본의 그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에 동조하는 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좀 전해드렸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또 패럴림픽이 이어지고 정말 인류 화합과 평화 올림픽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뭐 평등의 가치 그리고 뭐 서로가 함께하는 화합의 가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올림픽의 가치인데 정작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오늘 아마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소통 연구소 하헌기 소장님 나오셔서 정말 좀 너무 재밌게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버시니.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손병상 기자 취재 정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클로징 해주시면 됩니다. 뭐였죠? 구독, 좋아요. 여기 전직 유튜버로서 이거 구독, 좋아요. 그거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했긴 했는데요. 그 다 한다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죠. 그리고 본방사수. 우리는 본방사수가 있습니다. 본방사수까지. 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안 되겠다. 야, 하 소장님.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시죠. 프로가 무엇인가. 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유튜브 링크 좀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나왔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야지 제가 또 여기저기서 불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거. 역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